자, 알고 살자 유튜브 채널과 다준다 연구소가 함께 진행하는 경제정책 토론회.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본소득과 국가부채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전문가 그리고 한 분의 정치인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자, 기본소득과 국가부채 요즘 굉장히 뜨거운 화제입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정대훈 소장님의 발제를 들어보면 되게 황당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뭐 아니 이런 근데 이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최신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뭔가 그걸 통해서 복지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고 또 실제로 돈이 통장에 입금되는 걸 느껴보고 이게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과 또 호감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트렌드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도 맞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혹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좀 살펴보면 그거잖아요. 일단 AI,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기본소득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이게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선 주자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또 하나 전통적인 논리는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복지 누가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줄 것인가. 이 복지의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선별비용과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걸 선별하느니 다 같이 나눠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제 이런 논리죠. 허경영 씨가 얘기했던 국가의 도둑이 많다. 그 얘기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정 소장님 이런 전통적인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주장 논리는 다 근거가 됩니다. 그 주장 논리 양극으로 나눠주죠. 제가 좀 설명드렸다시피 우파적인 시각, 좌파적인 시각. 행정비용이라든가 선별비용을 비용 얘기를 하시는 분은 좀 우파적인 시각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어떤 불평등 문제라든가 일자리가 소멸되는 문제를 얘기하시면 좌파적인 것 같은데 행정비용 문제는 비용이 불필요하지만 대개 그 비용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사람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걸 줄인다는 건 또 그만큼 일자리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근로복지공단,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런 공단 이런 거 복지 관련 공무원 주는 거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준다. 이것은 사실 그것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가봐야 되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건지도 불명확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처음 얘기 나온 건 독일에서 꽤 몇 년 전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 나와서 그것을 좀 더 번역하는 과정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인데 1차가 뭐고 2차 혁명이 뭐고 3차 산업혁명이 뭐고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이렇게 이런 물어보면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경제가 변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지만 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의미는 있지만 결국은 주어진 재정이 예산, 재정 역할 속에서 가장 그나마 좀 효과가 좋은 걸 찾는 게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송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치인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이 실현이 되려면 정치권에서 뭔가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방안이 토론과 도출되고 논쟁 등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조금씩 한두 마디 꺼내는 수준인데 그 진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진정성이 있으려면 저는 한 가지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재원 마련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 정 소장님 말씀이 100만 원씩 주면 185조 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30만 원. 죄송합니다. 30만 원을 주는데 185조 원. 1년 아니죠? 1년. 월 30만 원. 네, 월 30만 원 주려면 1년에서 185조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 그 30만 원을 주는데 185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진정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우파는 기존의 그 복지 예산을 없애거나 줄이자라는 거잖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증세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증세를 한다면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유일한 현실성 있는 제안은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그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세, 국토보유세. 네,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하겠다라는 저는 현실성 있는 현재까지 나온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실성 있는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걷어도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소액이 없죠. 1년에 네. 1년에 10만 원 정도였나? 그렇게 해서 걷어서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네, 그렇죠. 그래, 그런 하지만 거 환경적으로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취지였고. 최 국장님,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기본소득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네. 예산 규모가 터무니없잖아요. 네. 필요한 예산이 거의 뭐 100조, 200조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 우리 1조라는 돈도 사실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거는 되게 초현실적인 예산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뭐 증세를 통해 해결한다든가 기존의 세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게 사실 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들긴 하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당이나 그런 청년정당들 기본소득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군소정당들은 또 기본소득을 얘기한단 말이죠. 예. 뭐 이런 또 세금 뭐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소득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논의를 할 때 이제 기본소득이 제가 얘기하는 기본소득 정의와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기본소득 정의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정부나 뭐 문재인 정부나 뭐 다 복지국가 하겠대. 근데 복지국가 안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담론이 많이 소비됐기 때문에 또 그런 복지국가 하겠다 이러면 사실은 대중들은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이렇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기본소득이 정말 그렇게 이상적으로 막 모든 국민이 뭐 월 100만 원씩 가져가고 이런 뭐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은 있죠. 근데 만약에 정말 뭐 그런 4차 산업혁명, 뭐 일자리 소멸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이거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러니까 본질은 사실 현금 수당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실은 뭐 주택 지원하겠다,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저도 항상 이 정책을 만들면서 느끼는데 이게 너무 많이 소모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민심은 사실 돈을 믿어요. 공무원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안된 게 기본소득이고 그 아젠다를 사실은 빨리 가져간 게 이재명이었고 이재명은 그걸 진짜 해냈잖아요. 그게 뭐 청년 수당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냈기 때문에 그 담론이 진짜 현실화되고 힘을 얻는 거지 기존에 시작된 그 이론에 너무 포커스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뭐 정기적으로 주고 예, 보편적으로 주고 예.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예, 없어요. 그건 만약 시대가 바뀌면 그걸 얘기해야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 지원? 그러니까 정부를 잘 못 믿으니까 그거를 뭔가 복지로는 더 이상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복지는 소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소통의 언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어떤 정책 신뢰를 예, 확보하기 위한 예.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쓴다. 예, 그렇죠. 그러면 부장님 최시영 국장님이 얘기하신 주장 중에 예를 들면 3년간 청년들에게 한해서 3년간 월 100만 원 정도 36개월이죠. 36개월 정도를 청년 맘껏 3년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여기 청년들의 한한 기본소득을 3년 정도 줘보자 라고 하는 정책을 한 1년에 한 20조 정도 든다는데 20조도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어떻게 또 마련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뭐 우리 뭐 4대강이 22조라 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5년에 걸쳐서 22조였던 건데 이거는 이제 1년에 20조씩이니까 5년 임기면은 뭐 100조네요. 5년간 100조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제한적인 기본소득 특정 세대나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기본소득 제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고 가능성도 있고 또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괜찮지만 그거 하면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또 노인들이 달라고 좀 있으면 또 그렇죠. 있잖아요. 노인은 있긴 하지만 더 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아동성 늘리고 저는 뭐 청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재원 마련도 사실 그 정도면은 조금 불가능하지도 않지 않을까. 조금만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점심 때 이제 점심을 같이 먹은 청년이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정말 공채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에 거의 공채가 없고 공채가 없는데 이제 또 스펙은 계속 쌓아야 되는 거죠. 네. 더 놀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뭘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줄 수가 없는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공채 뜨면 무조건 시험 봐라. 직종을 가지 말고 다 봐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공채가 떠야 시험 보는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버텨주는 그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이런 정책도 고민해볼 만할 것 같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미래당의 제안에 대해서. 예, 저는 뭐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이제 뭐 예산도 그렇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보편적으로 실행하는 국가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해도 어차피 단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청년들에게 하는 것, 지금 아까 우리 최 국장께서 하셨던 내용이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고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0조 원 예산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정 소장님께서 오늘 주제가 국가부채와 기본소득이잖아요. 근데 국가부채를 지금 뭐 무지막지하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도 그랬고 지금 뭐 현 정권도 그런데 굉장히 무책임한데 이 무책임하다는 이유는 빚을 내서 흥청망청 쓴 사람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될 미래 세대가 에게 빚을 낸 그 재원을 지금 기본소득 주자는 거예요. 저는 그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 부채가 지금 1년에 100조 원 이상이 지금 그 재정 적자를 낼 것이기 때문에 20조 원, 그 중에 20조 원 또는 그 이상을 청년 기본소득에 쓴다는 것은 저는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이어서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어받아가지고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확충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각이 세워지면서 근데 이제 아까 최 국장님은 뭐 말은 좋지만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게 결국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같이 내는 게 고용보험의 기본 조건인데 그 고용보험을 그 프리랜서라든가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노사를 짝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 오건호 내만보기 위원장님 주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주장에 허점이 있다. 뭐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고용보험의 틀 자체를 그 노사가 1대1로 내면 이걸 틀을 뭔가 흔들어서 아예 한꺼번에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조금 부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 그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제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 이게 쫙 갈릴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노동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노총은 이제 고용보험 밀고 시대전환 뭐 진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대전환이나 뭐 기본소득당이나 미래당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진보 계열 이런 신생 정당들은 이제 기본소득 밀고 이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 노동자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노동자 지지 세력 기반의 그런 정당이고 이런 신생 정당들은 사실은 뭐 비정규직이나 뭐 그런 기존 노동 그룹에 들어가지 않은 일 노동자도 되지 못한. 예, 그렇죠. 그런 그룹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조금 새로운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타이밍에서 이제 각을 세우신 거는 뭐 아무래도 뭐 이재명 지사님과의 경쟁 구도에서 이제 선정하시려는 그렇죠. 선정하시려는 그게 크지 않았나 뭐 이렇게 뭐 나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전혀 존재감이 없다가 예, 그렇죠. 갑자기 등장했으니까 이게 남는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되는 안 되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민주노총에서 이 전국민 고용보험 뭐 150만 명 서명운동인가 이걸 뭐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하고 너무 예산이 많다 갑자기 김종인 대표님 말을 바꾸시더니 오세훈 전 의원님이 전 서울시장님이 안심 기본소득제라고 해가지고 하위 40%인가를 이렇게 제한해가지고 소득을 주자 이런 걸 막 주장을 하고 있어. 진짜 무상급식 반대하고 시장에 그렇죠. 사람이 그래서 보수가 이제 밀리면 안 된다 이래서 막 참전을 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아주 흥미롭게 가고 있어서 정말 이제 지난 그런
복지국가 담론 이후에 가장 약간 핫한 국면이 아닌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정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민 고용보험 논란. 전 국민 고용보험 논란하고 뭐 기본소득 이게 지금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원래 전형적인 모양에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제가 하지만 아까 미래당에서 주장하는 청년 뭐 마음껏 3년은 이게 잘 보면은 그 청년에 대해서 여기 실업급여를 주면 되는 거와 거의 효과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유럽 같은 데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실업보험료를 낸 사람만 주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됐으면 학생이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건 대학을 졸업했건 뭐 그러니까 아니면 대학을 중퇴했건 간에 내가 이제 나는 노동시장에 들어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리고 그런 걸 보여주면 실업급여를 줘야 돼요. 못 찾으면. 그러면 그게 이제 마음껏 3년 주면 마음껏 3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옛날 경제민주화처럼 기본소득이니 뭐 전국민 이게 지금 뭐 말장난으로 말잔치로 끝나다가 그냥 이게 싸움으로 끝나거든요. 실제 뭘 어떻게 주자 구체화해서 응? 그러니까 뭐 청년에 대해서 구직활동하는 청년에 대해서 3년간 또는 1년간 뭐 이렇게 지금 뭘 얼마씩 주자. 뭐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더 저는 급하다. 그리고 뭐 아까 말한 주거복지도 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뭐 옛날 복지 지금 기본소득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하고 싸우다가 그냥 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뭘 하나라도 하자. 그래서 성공한 게 기초노령연금 아니면 노인들한테 얼마씩 주자. 네. 그거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걸 뭐 선별성 따지지 말고 뭐 기본소득이냐 뭐 전국민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뭘 하자. 급한 거 하나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송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전국민 고용보험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이해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뭐 말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별로 진도가 잘 쉽게 안 나갈 것 같고 불필요한 뭐 논쟁, 뭐 에너지 소모, 시간만 걸릴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기본소득은 어떤 원칙만 딱딱 하면은 뭐 줄지 안 줄지, 얼마 줄지, 예산 뭐 재원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현실적으로 한 발짝 나가서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시간도 적게 걸릴 거다라는 거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래당이 하는 그 청년, 만약에 그걸 부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청년에 관한 기본소득을 100만 원이 크다 그러면 뭐 적은 규모를 하더라도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저는 그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에서 도입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증세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결국에는 기본소득으로 가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든 어쨌든 증세는 해야 되는데 재원에서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럼 증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고, 증세를 얘기하는 순간 정권을 뺏긴다고 그런 공포감이 쌓여 있잖아요. 정치권이 증세 얘기를 그래 증세 하긴 해야지. 근데 네가 먼저 얘기해. 네가 이게 이런 거 눈치 게임인 거잖아요. 내가 먼저 얘기하면 내가 죽으니까 남이 증세 얘기하면 뭐 못 이기는 척 따라갈 수는 있지만 내가 먼저 증세 얘기할 수는 없어. 뭐 이 얘기인 거거든요, 다들. 그래서 다들 증세 얘기를 말도 못 꺼내고, 뭐 미래당처럼 아예 집권 가능성이 당장 없으면 증세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집권 가능성이 1이라도 있는 대선 주자가 증세 얘기를 못 꺼낸단 말이죠, 우리나라 구조상. 그리고 이게 진짜 1%라도 져가지고 당선 못 돼버리면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완전 위너 테이크오로 100%의 권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권력을 조금씩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제의 특성상 더욱더 증세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그런 단순 다수결 대표 그 선거제도의 특성상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황경 작가가 찍어준 그 윤호중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 영상을 들어보니까 또 어떤 교수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년 3월 정도까지가, 지금 올해가 큰 선거가 없잖아요. 네. 올해 큰 선거가 없고 내년 5월이 지방선거인가? 대선이 2022년이죠. 예. 2022년이니까 내년 1년은 큰 선거가 없고 내년 3월에 아마 보궐선거가 있을 거고, 그렇겠죠. 예. 부산시장 정도 보궐선거 있을 거고, 그 외에는 내년 1년간 큰 선거가 없고 내후년이 가야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가 증세 얘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미리 증세해버리고 1년쯤 지나면 사람들 까먹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그나마 증세 얘기를 꺼내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타이밍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일부 하고 어떤 교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정보강 기자는 바로 반대야 되는데 바로 반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세를 한다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뭐 증세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부자 핀셋 증세도 있고 국민 계세주의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증세가 있을 때 그 전에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소득세 포괄주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하면서 얘기 시작해 주세요. 아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조세가 소득세 제도가 굉장히 좀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소득이 아마 GDP의 한 4~5% 정도 거둘 거예요. 그런데 OECD 평균이 한 8~9% 될 거고 선진국 10%는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반 정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데 우리가 국민 소득이 이만큼 있는데 세금을 못 걷어요. 그 이유가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는 세금을 못 걷는 소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뭐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다 보면 이재용 씨가 저기 에버랜드 편법 사채로 편법 상속을 받았잖아요. 네. 돈이 엄청나게 벌었는데 세금 거의 못 받았어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오면은 비트코인 돈 버는 사람 물질이 많거든요. 그거 하나도 세금 못 걷었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돈 버는 사람도 많거든요. 망한 사람 그거 못 걷었죠. 최근에 또 되는 게 유튜버도 돈을 버는 사람이 그것도 세금을 제대로 못 걷어요. 이렇게 된 것이 우리나라는 소득세 제도가 열거주의입니다. 법에 열거돼 있지 않으면 세금 걷지를 못해요. 걷었다가는 되게 다 법원에 가면 지니까. 근데 미국이나 특히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고 유럽 같은 거 일본도 다 이제 다 그쪽으로 쫓아가는데 열거를 안 하고 소득이 생겼으면 그게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거건 훔쳤건 뭐 어떻건 간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뭐 자기 돈을 들어왔거나 뭐 들어온 것으로 인정되는 거 집을 샀으면 돈이 생긴 거잖아요. 뭐 우리 얼마 전에 좀 여기 뭐 시민운동 하시는 분 집이 막 여러 개 샀다고 하는데 그럼 세금 안 내고 집을 살 수가 없죠. 소득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자기 자식을 사립대학을 보내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거나. 뭐 누구 대통령 돈도 없다는 골프를 치는 거. 뭐 이런 건 다 다 탈세범이에요. 미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유럽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소득세 포괄주의인데 이게 금융실명제하고 거의 같아요. 해도 국민의 99% 한 정도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소득이 없는 사람은 뭐 관계가 없고, 돈 버는 사람은 다 제대로 내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죠. 한 1% 정도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하면은 소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세상이 투명해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드러나면 이제 또 세금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특히 이제 주택임대소득세 같은 것도 많이 우리 지금 한 100조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택임대소득이. 근데 세금은 거의 안 거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찾아보면은 세금 거둘 게 참 많다. 그런 거 먼저 걷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거둬야 할 건 뭐 국토보유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유세도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정 급할 때는 뭐 부가가치세도 좀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증세할 수 있는 대상은 많이 있다. 근데 그것은 정권을 떠나서 빨리 얘기를 해야 된다. 특히 미래당 같은 데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청년 세대가 미래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돼요. 그건 뭐 거짓말 못하니까 돈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미래당 같은 데서 증세 얘기를 주장을 해야 됩니다. 늦으면 늘수록 어렵습니다. 물론 말하는 사람이 욕을 먹겠지만 상당히 손해를 보겠지만 직권하고는 안 될까요? 직권하면 되게 못한다니까요. 얘기하면 직권을 못하고 이거 참 정말 우리 너무 송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증세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걸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진보 소위 뭐 자칭 진보라는 정치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미래당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이 자기들이 진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보수 김노리 교수는 독일을 유럽에 갔다 오면 극우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민주당. 우리가 보기에도 극우죠. 지금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자기들 말로 진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국가 부채의 재정 적자도 뭐 진보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뭐 더 많이 부채 더 내서 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정의 기능을 확대하자는 건데, 국가 채무를 늘려서 재정 확대하자. 이건 무책임한 진보죠. 제대로 된 진보라고 그러면 이 가진 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을 키워야죠. 이게 제대로 된 진보인데 지금 집권당은 세금은 전혀 안 늘리고 핀셋 증세라고 하긴 핀셋. 뭐 몇 푼 안 되는 것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빚내서 막 쓰는 거죠. 무책임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칭 진보라는 정치 집단,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당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다. 무책임하다는 이야기. 손해를 보더라도 증세 얘기를 해서 재원 마련부터 해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자기들 진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죠. 아마 진보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집권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한다 그러면 증세를 할 때 이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 그러니까 지대 추구하는 에서 발생한 소득에 증세를 하는 것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이 전국 156만 채입니다. 156만 채 종부세 1원도 안 내요. 그중에 100채 가진 사람도 있고 600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유명한 강남에 3채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서울의 강남에 3채 가지고 있으면 60억, 70억 되는데, 그럼 1원도 종부세 안 낸단 말이죠. 그것만 걷어도 2조 이상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80%씩 감면을 해주는데, 그거 제대로 그냥 몇십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안 걷어서 세금 특혜 주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택 매집했잖아요. 법인까지 몰려들어서 집값 올리고 세금 안 걷고 있고, 그것만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만 폐지해도 상당 정도의 증세 효과가 있다. 그것부터 먼저 실행하라고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최국장, 미래당의 네. 어떻게? 아니 미래당은 이제 친복지 세력이 아닌 반복지 세력이 아닌 친복지 세력이 권력을 잡아야 사실은 점진적인 증세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증세를 하기에는 사회 신뢰가 좀 많이 낮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중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거는 다들 각자가 처한 입장이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이 갈등 구도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되게 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부채는 이제 늘어나고 약간 포퓰리즘이나 뭐 구구 포퓰리즘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좀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좀 나아지기보다는 나빠지는 걸 막는 상황에 가깝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엄청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러니까 내가 좀 헌신하는 모습,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솔선수범이 돼서 정말 이거 안 하면은 나라 망한다,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소통을 하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것을 보여줬을 때 사실은 국민들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거를 설득을 조금씩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보 세력은 당연히 뭐 기득권한테 과세해라, 이걸 세게 얘기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조금은 더 사회 신뢰라든가 정치 지도자의 어떤 모범,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이 뭐 대통령을 포기하고 그렇죠. 연동개혁에 나선다든가, 뭐 그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뭐 그거는 우리 정대구 소장님도 대통령 월급부터 절반을 그렇죠. 주거나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전에 하신 바가 있고,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인천공항 정규직 문제도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최근 그냥 뜨거운 화제여서. 네. 사실 이게 저는 좀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갔던 행사가 인천공항 가서 그리고 공무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였고, 저도 그때 청와대 파견 가서 출입기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기사 다 썼던 사안이라, 실제로 그걸 이미 결정한 거를 이번에 지금 시행하는 건데,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취준생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아르바이트 하던 애들을 갑자기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면 우리는 일자리 어쩌란 말이냐, 공채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폭발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그게 아니다. 뭐 왜냐면 그거는 안전요원이라는 거죠. 이번에 정국화된 사람 1,300명 정도의 안전요원, 경비 일을 하시던 분들이라, 원래 그 4년제 대학 나오신 분들이 지원하지도 않는 분야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실제 사무직 취준생들한테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해명을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뭐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불공정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으면서 분노감을 느끼잖아요. 요거는 우리 최 국장님이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이번 인천공항공사 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의식을,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에서 청년들이 뭐 보수화됐다, 약간 오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청년들이 공정성을 논란하는 게 비정규직, 니네가 어떻게 시험단 치고 정규직 때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작은데 이게 뭔가 예측이 가능하게 뭔가 이게 새롭게 뽑아도 그게 예측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이 이제 공모를 해서 이렇게 기회가 노력한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이번 그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 제일 공약이 이 공기업의 어떤 비정규직 정규직화였고 이걸 제도적으로 비정규직의 여건을 법제화를 통해서 개선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 몇몇 개를 상징적으로 함으로써 그런 아젠다를 가져오려는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청년들은 지금 너무 이제 취업하는데 되게 고생을 하고 있고 거기다 코로나 국면은 공채가 다 막힌 상황에서 그렇게 특정 그런 이제 그 사람 다들 가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 되게 불공정하게 특혜나 불공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랑 이제 같이 근무하는 이제 그러니까 20대 친구가 있는데 지금 어디서 이렇게 약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엄청 화를 내죠. 속상해하면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게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능 시험의 방법? 그러니까 대입 방식이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입시도 바뀐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국가가 정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좋지. 다 비정규직 다 개선돼야지 이러면서 믿을 텐데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계속 이렇게 담론으로 비정규직 해결하겠다, 일자리도 내가 내겠다, 혁신해서 일자리 줄게 막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황도 나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내가 어떻게 경쟁해서 정말 좋은 일자리 가고 싶은데 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너무나 이제 당황스럽고 약간 화가 나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어떤 문재인 정부를 그러니까 약간 진보 진영 정의당도 그렇고 이런 진영에서 니네 그 비정규직을 왜 정규직화하는 걸 반대해? 니네는 보수화됐어.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으면은 사실은 이러다가는 청년 세대가 우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미통당이 계속 공정 얘기하잖아요. 미통당이 박근혜 때도 그렇고 예, 청년 세대를 전혀 대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리뉴얼을 하려고 이 공정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팩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청년들의 얘기를 조금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되는 시기인데 오늘 또 이제 청와대에서 공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혁신을 통해서 뉴딜 일자리 만들겠다 막 이러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네, 차라리 차라리 진짜 청년 기본소 돈이라도 찍어서 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솔직하게 나 일자리 못 만들겠다. 내가 차라리 돈을 찍어주겠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송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 그 인천공항 사태 딱 들었던 생각이 그게 이제 대통령이 그 5월 7일 날 취임했을 거예요. 5월 8일 날 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바로 이제 첫 행보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집에서 보는 그 진보 성향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에 나왔습니다. 이 비정규직 해결한다 했는데 그동안 조용히 했어요.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대통령이 뭘 한다고 큰 소리 치고 엄청 떠들었는데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만 엄청 해놓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슬쩍 뭘 하려고 했던 거다 딱 청년들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면서 또 생각나는 강원랜드예요. 그 이제 얼마 있어서 강원랜드가 엄청나게 그 옛날 보수당 국회의원 등등 해가지고 비리 강원랜드도 인천공항 더 좋은 직장이잖아요. 거기에 엄청나게 100명 넘는 사람이 비리 부정 채용했잖아요. 그래서 막 검찰 고발로 떠들었는데 과연 그걸 법대로 처리했나 저는 의문이 들어요. 조용하잖아요. 떠들다가 조용해. 반대하면. 지금 이러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실리를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집권당에 대해서
아무 신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자기가 그 스스로 뿌린 그 씨앗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차라리 말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청년들이 그 현금 정책을 청년 그 기본소득 이런 것들로 피부에 와닿는 것을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 소장님. 뭐 한국의 이제 비정규직 문제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데 이 지금 지난번 인천공항 사태 터진 걸 보면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건 지속까지 가정하지 못하고 한 소수 한마 하더라도 뭐 공공기관이나 정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정규직 들만 로또를 잡는 거죠. 로또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못 들어간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더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복잡해진 거거든요. 여기 문제 본질이 뭐냐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제가 늘상 주장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시험에 붙거나 그 다음에 어떤 자격을 따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뭐 당선이 되거나 어떤 선을 넘으면 실제 자기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보수를 받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의 보상체계의 문제입니다. 그건 거기 시작은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장관들, 공기업 사장들. 그게 이제 인천공항 정규직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보상체계를 내가 인천공항 가서 일하는 만큼,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면, 글쎄 그렇게 뭐 이게 전환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보상체계로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려면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우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이 정권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월급을 한 3분의 1로 바꾸겠다. 그래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수익이 너무 많이 받아요.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한 2천만 원, 월급이 한 2천만 원 될 테니까 3분의 1로 줄여도 뭐. 예, 그럼요. 대부분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안 받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사업을 해라.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그만큼 생산도 많이 하고 고용도 많이 했다는 거니까 거기서 하고 이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은 월급을 많이 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특히 높은 자리, 시험에 붙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그 이제 정규직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뭐 우선 여기 인천공항에서 아까 말한 사무직하고 정규직이 이 계약직하고 뭐 비정규직하고 월급차도 적을 거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 힘든 뭐 땀 흘리면서 보안 검색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러면 이제 이런 취준생 문제도 안 생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보상체계 문제를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그냥 되지도 않는, 지속까지 하지 않는 게 운 좋은 사람만 몇 명 넣어주다 보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단추를 잘 꿰듯이, 처음부터 잘 꿰듯이 지금 이 보상체계 문제를 바꿔나가고 이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끝내기 전에 하나만 언급을 드리면 아까 농민수당 신설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사실은 제가 농협 관련된 취재를 좀 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예. 농민들 하나하나한테 수당을 주는 건 뭐 좋은 일이긴 한데 뭐 의식불금제도라는 것도 예.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농협이 사실은 중간에서 엄청나게 배를 채우면서 뭐 농협조합장 전국 농협조합장은 연봉이 7억인 거 아세요? 연봉이 7억이에요. 전국 농협조합장. 예. 그리고 지역 농협조합장도 최소한 1억, 2억씩 있다. 1억 5천 받아요. 농협조합장들이. 예. 그래서 농협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치러지면 정말 엄청난 선거 과열이 일어나고 근데 그게 투명하게 토론회도 한 번 안 하고 연설회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깜깜이 선거로 그냥 지인들끼리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연봉 1억씩 가져가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동안 뭐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니 해가지고 농업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이 농업그래 농자 천하지 돼보니까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그때 도와준 예산들을 다 농협이 관리하면서 그걸로 농협은행을 만들어서 돈놀이 아니라 금융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그분들이 다 부자가 됐다. 근데 일반 농민들은 되게 힘든데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농협과 관련된 기득권 구조를 먼저 깨야 그래야 그걸 사실 농민들한테 나눠주면 훨씬 더 국민들이 더 많이 합리적으로 가져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건 그냥 뭐 살짝 예,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네.
농협 직원보다 농민이 잘 살아야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보다 국민들이 잘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시골에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참 농협 동역 유지예요. 농협 직원 유지고 유지고 어떻게 이제 뭐 지방에 농촌에서 힘 있는 사람 자기 자식 농협 직원 집어 넣으려고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 다 똑같은데 요거나 계약식 넣었다가 그 다음에 또 잘 사바사바 정규직도 해갖고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 저 문제가 많은데 뭐 우리나라 그렇게 투성이잖아요. 뭐 구성 뭐 저기 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은데 참 제가 생각한 것은 저게 이제 그걸 뭐 새로운 농협 또는 농협과 경쟁할 수 있는 이 농촌의 어떤 조직들이 나와야 돼요. 그걸 이제 풀어주는 게 방법이지. 저걸 깨서 어떻게 한다. 그거보다는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협을 개혁해야 된다는 건 뭐 맞고 옛날에도 한번 언제 개혁을 해보려고 노력했던지 저기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정부도 관심 가지고. 네, 근데 뭐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게 워낙 엄청난 기득권이라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젊은이들이 이제 스스로 농협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조그맣게 지역에서라도 지역에 가면 다 농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이제 정부가 좀 지원해주면서 거기서 일자리도 생기고 이런 방법 꼭 농협이 아니더라도 뭐 신협이라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거 참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오늘 쉬운 주제는 아닙니까? 예. 이거 짧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알고 살자와 다준다연구소가 함께한 경제 토론회 기본소득과 국가부채.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